2021년 8월 11일 내 삼촌의 새 통소 시작합니다. 우선 경제, IT를 통해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라클 렉터. 코로나가 사회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생계에 타격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는 팬데믹에 따른 정신적인 타격이 경제적인 타격처럼 비대칭적이라는 것이에요. 소상공인, 여행업계, 공연업계에 속한 분들이 당연히 정신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팬데믹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축 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풀기 위해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본능이 전 세계에서 캠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력이 되었다는군요. 대도시나 관광지, 해외로 여행을 떠날 수 없으니 만나는 사람이 적은 캠핑을 택하는 거죠. 이중 차박이나 글램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연보다는 힐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코로나 스트레스를 아웃도어에서 풀고 싶지만 도시의 문명이나 사람들과 아주 단절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에 캠핑 가게의 에어비앤비 아웃도어시와 아웃도어시가 투자한 회사 중에 컬렉티브 리트릿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급성장한 캠핑 관련 회사인데요. 자세한 회사 내용은 구글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캠핑이 여행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유망업종으로 점 찍어야겠네요. 두 번째, 미라클 렉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 정부는 서로를 두드려보는 것 같아요.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이 지지난주 중국을 방문했고 주미 중국 대사 칭강이 워싱턴 정가 무대에 데뷔를 했죠. 두 나라가 앙숙이 된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는 패권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헤게모니란 특정 국가가 전체 국가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가운데 하나가 경제 규모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GDP는 20조 9천억 달러 대 14조 7천억 달러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70%까지 추격한 상태입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GDP를 70%까지 넘나든 국가는 우방국이었던 일본뿐이었습니다. 2028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선 지금까지 너그러이 대했던 정책들을 강경하게 바꾸는 원인이 됐죠. 특히 올 들어 테크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 1월 틱톡 등 8대 앱 사용 금지, 3월 화웨이의 부품 공급 규제, 6월 중국 인권 탄압 연루기업 규제, 7월 중국산 5G 장비 교체, 전폭 지원 7월 신장에서 생산한 부품 수입 금지인데요. 중국도 가만히 당할 순 없었겠죠. 중국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미국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규제를 걸어 미국 투자자 벤처 캐피탈들에게 타격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소중한 국가에 대한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이른바 안보심사 이유로 미국의 IPO를 한 디디 주식 등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죠. 또 공업정보화부 IT 담당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디디 주식 등 25곳을 소집해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요구를 했죠. 군기잡기, 이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이 타격을 입도록 한 조치인데요. 특히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의 펀드 캐피탈이 많이 투자한 기업이라는군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 타격을 준 것일 수 있지만 자국 내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단톡방 경식님 글인데 코로나 관련 유의미하여 공유합니다. 인구 37만 명의 아이슬란드는 방역도 잘했지만 최근 백신 접종도 잘 이루어져 16세 이상 인구 중에 85%가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아이슬란드에 최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구 집단 내 85% 백신 접종으로도 집단 면역은 쉽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백신 미접종자였으며 아이슬란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명만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접종 데이터를 보면
백신은 확실히 작동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백신에서만 돌파 감염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이슬란드는 절반은 mRNA 백신이고 또 절반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집단 면역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두가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도 및 사망 위험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듯합니다. 역시 백신은 맞아야겠네요.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세계를 통해 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의 살인까지 푸켓 샌드박스 휘청. 7월 13일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으로 관광을 즐기던 50대 스위스 여성 폭행당한 채 숨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무리수라는 비판에도 푸켓 샌드박스를 강행했습니다. 70%가 넘는 주민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췄고 푸켓이라도 문을 열어서 태국 관광 아직 살아있어요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1만 4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푸켓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졌습니다. 7월 중순이 되자 필사적으로 지킨 푸켓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태국 관광부는 만약 푸켓에서 일주일에 9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샌드박스는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넷째 주 148명이 나왔습니다. 어렵게 한 주 한 주 버티던 푸켓에서 스위스 여성 관광객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백주 대낮에 폭행당해 숨진 뒤 폭포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당일 CCTV를 뒤지던 태국 경찰이 결국 같은 시간 폭포 주위를 배회하던 히라유토 팁을 찾아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현재 푸켓에는 8월에만 11만 6,253개의 객실이 예약됐고 7월 외국인 관광객들이 650억 원가량 푸켓에서 소비하면서 2,4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 안전을 위한 로드맵도 새로 발표됐습니다. 현재 푸켓에는 15,169명의 외국인들이 격리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과연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싱가포르 백신 2회 접종률 70% 돌파. 예외 없이 바로 접종.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2회 예방 접종률이 70%를 달성했다며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0% 이상 달성 시 경제와 사회활동 전면 정상화 및 여행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싱가포르 시아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전날 싱가포르 전체 인구 570만 명 중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회 이상 완료했으며 1회 이상 접종자까지 합치면 7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2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예약 없이 시내 백신 접종센터 어디서나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델타 변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일부터 예약 없이 도심에 설치한 37곳의 백신 센터에 누구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토록 하면서 접종 속도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로 돌입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과거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 발언했던 일본 관련 사안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이 후보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었습니다. 일본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자, 한류 스타들 일본 엔카를 부르며 위문 공연도 하자. 일본 특파원이었던 본인의 과거 경력 때문이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제안했던 것인지 이제와 돌이켜 되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착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이분도 그런 부류는 아니겠지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과 제안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재해를 입었다고 일본에서 무료로 우리를 도와줄 리도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재해 지역을 돌면서 일본 가수들이 트로트로 우리를 위로해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기자들이 촬영한 최근의 전두환 씨의 모습은 매우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야윈 모습의 대역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들 만큼 나이 들고 노쇠한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또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군홧발로 짓밟은 장본인으로서 생을 다하기 전에 그로 인해 희생당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본인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왜 사죄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의 사죄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사죄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역사에 지은 죄는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의 순간이라는 점만큼은 절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소식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4차 유행의 기세가 거세지만 2학기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약간은 여론에 밀린 정책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길이니 아무쪼록 정부와 학부모, 학생 모두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하라고 강요한 배구 대표팀 인터뷰 소식입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회자는 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가 왔다라며 감사 인사를 종용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지금 했지 않았나라고 했지만 사회자는 한 번 덜 하면서 계속 다그쳤다고 합니다. 고생한 선수들 얼른 보내주시지 대구협회 꼰대들이 방역 수칙 어기고 다 모여서 줄줄이 보여주기식 사진 찍고 인터뷰 강요라니 참 한심합니다. 세 번째 소식 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이자 지역 방역 당국이 접종 이상 반응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나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받아주지 않았는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여성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져 사망 원인과 백신 접종 인과성을 밝히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맞아야 하는 코로나 백신이지만 그동안 500명에 육박하는 소중한 국민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만큼 백신 사망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정한 대처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새, 통소 마칩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